오늘 영상은 제 전 영상인 이 영상들을 보셔야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전 영상들을 보시기를 바랄게요. 뒤에 붙여드릴게요. 동북아시아 세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이죠. 중국은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친 크기의 약 44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입니다. 좋게 하나의 독자적인 문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아래로 일본을 보실게요. 중국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한반도에 비하면 1.7배 정도 큰 영토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명 건설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의 한반도는 이 두 문명의 경계부에 해당하죠. 만일 한반도의 땅덩어리가 넓다면 중국 그리고 일본을 아우를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한반도는 넓지 않은 땅이죠. 땅이 좁으니까 인구도 적은 것이고 그렇다 보니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이 지역이 동북의 중심이 된 적이 있었으니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통일신라, 바로 바다를 장악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그런데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일본인은 자신의 이익을 한반도하고 결부시키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한반도를 일본의 이익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인은 지금도 한반도를 일본을 찌르는 칼로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한반도에 일본을 위협하는 반일 정권이 들어설까봐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들은 한반도에 그들을 위협하는 반일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생각해보세요. 한반도가 일본의 적이었던 러시아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해서라도 이것을 막고자 했던 거죠. 아무튼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교역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렇다면 양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하다면 반목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을 지나치게 경계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두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필요하고 일본은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양국을 바라볼 때 국수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 관점 그리고 실사구시적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어쨌건 일본 열도를 점령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반도를 통하는 것이죠.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는 대륙과 널찍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일본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한 이유가 단순히 원자폭탄 때문일까요? 아니요. 물론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도 일본의 항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본이 항복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니 해도 소련의 참전이었어요. 당시에 일본의 많은 기록들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오키나와와 오시마 섬을 점령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본토를 폭격하고 또 상륙작전을 펴기 위한 목적이었죠. 하지만 어찌됐든 여전히 일본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죠. 당시에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을 통해서 일본을 점령하는데 40만 명 이상의 희생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상륙작전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본과 같이 대륙과 멀리 떨어진 나라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참전한다고요? 소련은 대륙 국가죠. 일본이 차지했던 만주국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소련이 만주국을 점령하고 손쉽게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한반도가 소련에게 떨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본 본토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이기 때문에 일본이 위태해지는 거죠. 한반도를 점령한 소련은 대마도를 거쳐서 손쉽게 일본 열도를 상륙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한반도가 적국인 소련에게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 일본군은 결국 결사항전을 포기하고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한반도를 자유진영이 차지한다면 중공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닿게 되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중공의 베이징, 산둥반도, 그리고 요동반도, 한반도의 평양, 그리고 서울이 진짜 가깝죠. 중국의 심장에 해당하는 영역이 고스란히 자유진영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위협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죽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월 9일 후진타오 당시 주석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 후 미군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위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적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달라는 말인 거죠. 이런 발언에 대해서 후진타오는 대답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필요하고 일본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완충이 필요해서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야 한다. 한민족에게 대단히 불행한 지정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대국들을 외교적으로 잘 설득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극하죠. 솔직히 미국은 동아시아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오직 소련이었죠. 이 소련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이 미국 지도자라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이 동아시아의 지도를 보세요. 소련의 봉쇄 어렵나요? 아니죠. 일본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치슨 라인이 탄생하는데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미국이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소련이 김일성을 지원해서 남침을 감행하게 된 거죠. 당시에 메가더는 트루먼 행정부의 지시 이전에도 남한을 돕기 위해서 공군력을 파견하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데 과연 그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승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지,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을 수호했던 메가더가 한반도가 일본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38선을 넘고 압록강에 도달하자 이제는 중공군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메가더는 만주 폭격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반도를 점령하면 중국이 위태해지는 거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6.25 전쟁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미국은 드디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1951년 6월부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전쟁에 지친 미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휴전협정을 찬성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어땠나요? 미동도 하지 않았죠. 미국이 휴전을 원한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그리고 병력 증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버틴 것입니다. 사사건건 독자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이승만에게 이 국방성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명 Operation Everready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53년 7월 휴전이 서명될 때까지 무려 3번의 이승만 끌어내리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상황이 참 좋지 않았어요. 미국 내부적으로 반전운동이 막 맹렬했거든요. 그것도 그럴 게 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에서 죽어나가는 걸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 국민은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 그래서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싫어했던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약이 체결되면 전세가 불리해지더라도 군대를 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철수를 못해요.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 중심의 국제 질서로도 얼마든지 공산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미국한테 이승만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1953년 4월 9일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정식 항의문을 트루먼에게 보냈습니다. 만일 중공군을 북한에 둔 채 휴전 협정을 체결한다면 한국은 통일을 위해 단독으로 북진할 거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던 것입니다. 북한이 그래 휴전하자라고 말만 해놓고 또 다시 남침할 거라는 걸요. 1953년 4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양유찬 주미대사를 통해서 미국을 협박했습니다. 만일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휴전이 된다면 우리는 북진 통일을 위해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빼내오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의 방침을 굳힌 미국과 유엔은 강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 내의 반전 여론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휴전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헌병사령관 원용덕 장군에게 비밀리에 반공포로 석방을 하자고 지시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새벽 2시에 전국의 여러 수용소에 나뉘어 있던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은 한국군 헌병들이 쏘는 카빈 총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철조망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포로들은 순식간에 빠져나와서 경찰들이 안내하는 민가에 숨었죠. 이승만의 끈질긴 승부사적 기질이 빚어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한국의 공무원이나 경찰은 이들에게 직접 민간인이 입는 옷을 제공했고 안내까지 해서 민가에 숨어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반공포로 석방 다음 날인 6월 19일이 되자 이승만은 우리 포로 석방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경악하는 것입니다. 뭐야? 이 뭔 개소리야? 왜냐하면 휴전을 하면 포로 교환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들을 그냥 석방시켜버렸다? 어쩌자는 걸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휴전이 물 건너가버린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휴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연합국측이나 스탈린의 죽음으로 또 맥이 빠져 있었던 공산측 양쪽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면도를 하다가 이 면도기를 툭 떨어뜨리면서 극단적인 용어로 이승만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훗날 회고록에서 대통령 재임 8년 기간 중 자다가 일어난 건 그때가 유일했다고 기록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승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미국의 상황이에요. 이 미친 영감을 달래지 않고는 휴전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 대통령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로버스는 이승만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미 상원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인준을 확약시켜주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지 마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랬다고 고맙습니다 라고 덥석 답지 않았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자 그러면서 휴전협정을 준수하라는 미국 측에 끝까지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휴전을 방해하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기록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미국을 안심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그 후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요. 이승만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동맹자였으며 공산주의자만큼 미국을 힘들게 했던 자였다고 회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을 쥐었다 폈다 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가장 비참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중국의 침입, 그리고 일본의 침입, 그 후에는 북한군의 남침, 그리고 중공군의 남침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입니다. 이곳에서의 절대적인 파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이곳을 자기의 이익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의 끊임없는 전쟁과 한민족의 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놀랍게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대등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침입한 것은 미국을 침입한 것이고 미국을 침입한 것은 대한민국을 침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서로 돕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웃기죠. 미국이 침입을 받아서 우리가 지켜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주위에는 세계 2위, 3위, 4위 하는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있죠. 이들의 힘은 서로 호각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대한민국은 그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1위를 하는 나라, 게다가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군사력을 다 합한다고 해도 넘사벽인 세계 제1위의 초군사 대국인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반도의 저주는 끊어지고 번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